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3명이 오늘 잇따라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한 환자는 명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왔던 3번과 17번 환자와 원광대 병원에 있던 8번 환자입니다. 세 사람은 증상이 호전된 뒤 검사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2차례 연속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28명까지 확인된 전체 확진 환자의 25%에 해당합니다. 네, 코로나 확진 환자에 잇따른 완치 소식은 그나마 안도감을 주는데요.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17번째 환자는 심각한 질병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퇴원길 취재진과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7번 환자입니다. 예. 제가 퇴원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심각한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많이 봤는데 저희 우리나라처럼 초기에 이렇게 잘 대응을 해서 치료를 잘 받으면 이제 뭐 쉽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뭐 독감의 느낌으로 이제 치료를 금방 끝내서 이제 완쾌해서 퇴원하실 수 있는 이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나머지 환자분들도 병원에 다 계시는데요. 저와 같이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다들 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내 28번째 코로나19 환자는 잠복기 이후에 발병했다기보다 회복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확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28번 환자의 경우 증상 자체가 매우 약했던 것으로 보이며 의료진들은 회복기에 확진된 사례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강원 명지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통상 잠복기는 병원체에 노출된 순간부터 첫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인데 이 환자는 뚜렷한 첫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잠복기를 확정할 수 없다며 무증상 감염으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우리 교민 140여 명을 태운 세 번째 전세기, 오늘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임시생활시설에 입소를 했습니다. 네, 바이러스 잠복기인 2주 동안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에 머물면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내린 건 오전 6시 23분쯤. 세 번째 전세기에는 모두 147명이 탑승했는데 처음으로 중국인들이 탑승했습니다. 중국 국적이라도 우리 교민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 관계를 입증하면 탑승할 수 있게 중국 정부가 방침을 바꾼 겁니다. 다만 중국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민이 증상을 보였고 중국 당국이 출국을 허용하지 않자 부부가 함께 탑승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권 미소지자의 경우는 우리 총영사관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한다든지 한국에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또 국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저희들이 전부 출력을 해서 지금 김포공항에서 검역을 거친 뒤 의심 증상이 있는 일부 교민을 제외하고 140명은 버스를 이용해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버스가 국방어학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항의나 반발은 없었습니다. 입구에서 버스부터 꼼꼼하게 소독한 뒤 교민들은 차례로 임시생활관에 입실했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140명은 지상 4층 규모의 350여 개의 1인실이 있는 이곳 국방어학원에서 2주간 격리된 채 생활합니다. 1차,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를 제외하면 모두 1인 1실에서 생활하고 하루에 2번 체온을 재서 의료진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한 국민들과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임시생활시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제 우한에는 우리 교민 100여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부는 4차 전세기 파견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예, 이번 코로나19의 잠복기가 28번째 환자의 사례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졌던 잠복기 14일보다 더 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의심 환자들은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일주일 정도는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1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이러스 특징 때문인데 사스 메르스부터 코로나19까지 같았습니다. 의심 환자도 14일간 격리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그런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자가 격리 중이던 28번 환자가 19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중난산 박사가 중국 내 사례를 연구한 결과 코로나19의 평균 잠복 기간은 3일이지만 잠복 기간이 0일에서 최대 24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당국자도 이제 24일까지 잠복기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잠복기라는 것은 환자 스스로가 아주 이 경미한 증상을 느끼지 못해서 뒤늦게 이제 이 잠복기가 확인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14일 정도의 이 잠복기를 다 대체로 인정하는 상황인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기가 24일로 추정되는 사례가 한 건에 불과해 현재 14일인 격리 기간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코로나19의 잠복기가 기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과 다른 점이 확인된 만큼 의심 환자들은 격리가 해제돼도 일주일 정도는 개인 건강과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중국의 호흡기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는 현 추세가 유지돼 4월 전에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들은 오늘 중난산 원사가 로이터 통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중 원사는 저장성과 광둥성 등 일부 지역에서 예상대로 신규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번 달 말에 절정기를 지나 4월 이전에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진단 시약 제품 1개가 추가로 승인돼 시약 공급이 하루 10,000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양해 치료제나 백신 연구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시약 공급이 확대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는 진단시약 1개 제품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하루 10,000명을 검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약 공급이 늘어납니다. 이번 추가 승인된 그 시약, 진단시약의 긴급 사용 승인 제품이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며 시약 공급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도 확대됩니다. 현재 46개 민간 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데 신청 기관이 많아 20곳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를 연구기관 등에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민간기관 등에 분양함으로써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신규 환자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태국이나 싱가포르에 다녀온 뒤 감염된 경우도 있어 언제가 코로나19의 정점이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것이 우리 보건당국의 입장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가 중국산 원 부자재를 공동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다양한 금융 지원을 시행하는데요. 긴급 경영 안정자금 450억 원이 지원되고 낮은 금리의 보증도 시행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최근 대형마트와 시장은 물론 음식점에도 고객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이 절반 넘게 준 곳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상인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막 모임도 하고 그랬는데 모임 다 취소됐어. 진짜 힘들어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수출 기업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3곳이 수출입 지연 피해를 보고 있고 이 때문에 생산을 중단한 곳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마스크 필터를 포함해 중국산 원 부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 수입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 부자재에 대한 공동 수입 및
대체 공급처의 발굴을 지원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대상 수출입 기업 가운데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 250억 원을 저리로 지원하고 1,05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외상거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매출 채권 보험 인수 규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에게도 경영 안정자금 200억 원, 특별 보증 1,000억 원을 지원하고 노란우산 공제의 대출 금리도 기존 3.4%에서 2.9%로 한시적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쇼핑몰에서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열고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격리 피해 점포의 정상화를 지원을 위해 전문가 위생 진단, 매장 환경 개선, 재개점 행사 방문객 경품 증정 등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 진출 중소기업에 마스크 등을 지원하고 공영 홈쇼핑을 통해 시중에 마스크 100만 장을 추가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미 13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일본 크루즈선에서 감염자 39명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감염자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안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또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세자 50여 명에 대해 새로 감염 여부를 검사했는데 이 가운데 70% 이상이 감염자로 확인된 겁니다. 이미 확인된 135명까지 합쳐 선내 감염자는 170명을 넘었습니다. まず船内にいる乗客の皆さんの健康確保に最大に配慮しつつ PCR検査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배에서 검역을 담당했던 검역관 1명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검역관은 지난 3일 밤부터 이튿날 밤까지 단 하루 동안 탑승자들에게 건강 상태 등을 묻는 질문지를 배포해 수거하고 체온을 재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장갑과 마스크는 꼈지만 전신 방호복이나 고글은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問診票を取り扱うとき、あるいは体温計を最後片付けるときなんかにそこにもしかしたら飛沫が残ってて、それで思わずちょっとやれって触っちゃったのか。 3,7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은 사람은 아직 500명이 채 안 됩니다. 계속해서 검사가 진행되는 만큼 감염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선상 감염자 중에서는 일본인 3명과 외국인 1명 등 4명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안에는 아직도 3,500여 명이 객실 등에 격리돼 있고 우리 국민도 14명이 있는데 현재까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루즈선 안에서 확인된 감염자 170여 명과 검역관 1명 그리고 크루즈선 이외 감염자까지 합치면 일본 내 감염자는 200명을 넘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 중국 외 가장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둔 걸까요? 아직 북한 내 감염자는 공식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20일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혜경 기자입니다. 북한 최고위급인 김재룡 내각 총리가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가 비상방역 체계가 가동된 이후 북한 최고위급이 마스크를 쓴 모습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고위층도 솔선수범한다는 인상을 주는 대목입니다. 밖에 나가거나 공공장소에 갈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습관화하며 사무실이나 방 안의 공기 관리도 자주 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하자 서둘러 국경을 닫고 위생과 검역에 총력을 기울인 덕분인지 북한 내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공식 보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각국의 바이러스 발병 현황을 취합하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평양 사무소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에 확진자가 있다는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자진해서 보고하지 않는 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 내에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국 인접국은 대부분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중국과의 국경 무역이 활발한 북한에 아직 확진자가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최고 지도자와 관련한 부담, 정권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방역 등에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설 명절 기념 공연에 모습을 드러낸 이래 20일 가까이 두문불출입니다. 활발했던 현지 지도도 새해 들어 딱 한 차례 인비료 공장 건설 현장을 찾은 것 외에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오랜 잠행이 코로나19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남 대미 전략 차원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92회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사관왕을 차지하면서 미국은 물론 영국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영국에서 개봉한 기생충은 첫 주말에 약 21억 원의 수입을 올려 영국에서 개봉한 비영어권 영화 가운데 가장 좋은 오프닝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배급사 커조는 상영관을 현재 136개에서 4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수상 직후 미국에서 6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려 박스오피스 순위를 12위에서 4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주목을 받은 기택의 반지하 집은 사실은 세트였습니다. 이 홍수씬 때문에 대형 수조 안에 지어진 세트였는데요. 촬영 뒤에 철거된 반지하 집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 사장네 거실에서는 운치 있는 풍광으로 보인 빗줄기. 하지만 반지하 사람들에게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영화 기생충 속 백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기택의 반지하 홍수 장면은 어떻게 찍었을까요? 영화가 촬영된 고향 아쿠아 스튜디오입니다. 가로 58m, 세로 24m, 깊이 4m의 큰 수조 안에 반지하 집과 20여 동 40가구가 있는 골목 세트를 지었습니다. 바로 옆 공릉천에서 물 50톤을 끌어와 홍수 장면을 찍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수조용 특수촬영 스튜디오로 국내에서 제작된 천만 영화 19편 가운데 8편이 촬영된 곳이기도 합니다. 폐정수장을 리모델링해 2011년 문을 열었는데 지난해에는 겨울 촬영이 가능한 실내 스튜디오가 들어섰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들, 커지는 영화들이 있는데 그 영화들에서는 다양한 폭파, 수중 수면 작업 이런 특수 효과를 많이 장면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찍기 위한 기반 시설로서 여기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촬영 뒤 반지하 집 세트는 철거됐습니다. 고양시는 제작 배급사들과 협의해 세트장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2026년까지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고 킨텍스 인근 방송영상밸리와 연계해 영화 산업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단순하게 영화 촬영만이 아니라 그것이 관광과 함께 어우러지는 고양시의 미래 산업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박 사장네 집 세트장이 있었던 전주시 역시 세트를 복원하는 방안을 CJ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봉준호 박물관, 또 동상 설치, 또 생가터 복원, 영화 기생충의 쾌거를 축하하며 정치권에서 내놓은 총선 공약들입니다. 대구 지역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른바 봉준호 마케팅에 합세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리더니 이제 와서 정치적으로 봉 감독을 이용하려는 거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대구의 아들이다. 대구에 출사표를 던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봉 감독이 대구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기생충 열풍에 올라탔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공개 회의석상에서 봉 감독과 대구의 인연을 언급했고 봉준호 영화박물관 건립을 제안하며 불을 댕겼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69년에 대구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닌 우리 봉 감독인데요. 저도 동시대에 그 이웃 동네에서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다른 예비 후보들도 기념관 설립부터 봉준호 거리 조성의 동상 설치, 생가터 복원 공약까지 내걸었습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곽상도 의원은 봉 감독과 같은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영화관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구와 무관한 민경욱 의원까지 자신은 4관왕이 아니라 15관왕이라며 패러디 홍보에 나섰습니다. 곧바로 정치권이 기생충에 기생한다는 쓴소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봉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 투자사인 CJ의 이미경 부회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배제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당이 이제와 기생충의 영광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거셀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생충의 주역을 지켜낸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라고 꼬집었고, 정의당 역시 다른 당은 몰라도 한국당은 이 열풍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했고 관계자들이 현업에서 쫓겨나는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국민들의 높은 민주의식과 성숙한 문화적 역량이 기생충을 만들어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면에서 해야 할 말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저질렀던 숱한 핍박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맹세를 하는 것뿐입니다. 정치권이 당장 영화 기생충의 인기에 편승해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영화 속 저택을 사려면 547년이 걸리는 현실에 대한 책임감부터 느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사 지하 식당에서 60대 여성 종업원이 흉기를 휘두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여의도의 한 증권사 건물 지하 1층 식당 주방에서 60대 여성이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 여성은 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복부에 중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식당 종업원인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다행히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내일 새벽까지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산발적인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비가 그친 뒤에는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렇게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스모그도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영서,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기질이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늘엔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상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기온 4도, 춘천 1도, 강릉과 대구, 광주가 7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오르면서 한층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겠고 춘천과 청주 13도, 대구 16도, 부산 17도, 광주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온 뒤에 다음 주엔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